전쟁의 언어는 거칠고 시장의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봉쇄를 말하던 날, 한 척의 유조선은 오히려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은 선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4월 1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할 것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 전면 봉쇄, 이란은 맞받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역봉쇄, 일촉즉발. 그런데 바로 그날, 한국 선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유조선 한 척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쇄 선언이 나온 바로 그날, 조용히 움직인 겁니다. 이 배 이름은 문바사 B입니다. 오늘은 이 배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는 싸웁니다. 선언하고, 경고하고, 봉쇄를 외칩니다. 하지만 기업은 그 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이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언론은 오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 꽤 흥분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읽어보면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들어간 겁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왔다는 건 막혀있던 원유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들어갔다는 건 원유를 싣기 위해 페르시아만 안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조선 문바사 B는 장금 마리타임이 올해 초 라이베리아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매입한 선박입니다. 원래 이름은 프론트포스였지만 인수하면서 선명을 바꿨습니다. 이 배는 12일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항로를 통해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채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이라크 바스라항, 원유를 실으러 간 겁니다. 장금 마리타임, 기억하십니까?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케미호를 납포했습니다. 그러늘 억류 95일, 한국 내 동결자금 70억 달러를 풀어달라는 압박의 볼모로 삼았던 사건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카타르로 이전됐고 오늘 미, 이란 협상 테이블에도 다시 등장한 바로 그 돈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이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배를 잡겠다. 한번 납포를 당했던 그 회사 계열이 이번에는 이란의 룰을 스스로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일본 미쓰이 상선이 이미 세 척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키면서 방법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박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선명을 바꾸세요. 선적은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같은 편의치적 국가로 세탁하세요. 선원은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은 중립국 사람으로 채우세요. 화물과 행선지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을 내세요. 비트코인도 됩니다. 배럴당 1달러. 즉시 결제. 대형 유조선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란은 국가별로 등급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독자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은 아예 통과를 막습니다. 중립국이거나 이란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은 조건을 맞추면 통과시킵니다. 문바사 B는 이 조건을 맞췄습니다. 선명도 바꿨고 라이베리아 SPC 명이라서 한국 정부 모니터링 대상 37척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레이더 밖에서 조용히 이미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가 봉쇄를 선언하던 날,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배는 바스라항에서 원유를 싣고 나올 겁니다. 그 순간 트럼프의 역봉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란 통행료를 낸 선박은 막겠다고 했으니까요. 선적은 라이베리아, 선명은 문바사 B, 실소유는 한국 회사, 의사결정과 서류 처리는 한국 본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미 해군이 이 배를 어떻게 처리할지 트위터 선언 한 줄에는 답이 없습니다. 국가는 선언하고 기업은 움직입니다. 이것이 지금 호르무즈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에서 보면 아라비아 반도 끝과
이란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바다입니다. 가장 좁은 곳이 38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입니다.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갑니다. 카타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이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나라로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만 약 7억 배럴입니다. 유조선 350척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 정유사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결국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 이 해협은 막혀 있습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를 받는 대가로 일부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의회는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공식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란 GDP의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란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논리를 팝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인공 운하가 아닙니다. 자연 해협입니다. 168개국이 비준한 UN 해양법 협약은 국제 해협의 통과를 보장하고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이 해역에서 법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 초기에 이란은 이 해협의 기뢰를 살포했습니다. 적 함선을 막고 석유 수출로를 통제하고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뢰를 살포한 이후 그 작전에 참여했던 인원과 장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모두 파괴됐습니다. 기뢰를 깐 사람도, 기뢰를 깔았던 배도, 관련 기록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스스로도 기뢰를 몇 개나 깔았는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묻어놓은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셈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통과하세요 하고 문을 열어줬다가 기뢰의 배가 터지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한 안전 항로로만 다니세요. 이런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직접 수색하고 안전을 확인한 항로만 개방하는 것이죠. 문바사 B가 바로 그 지정 항로,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2척을 보냈습니다. 프랭크 이 피터슨과 마이클 머피, 이 2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은 기뢰 제거 작전의 일환이라고 했고 이란은 통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으니 양쪽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해 기뢰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는 작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직후 트럼프는 역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겠다면 미국은 이란 항구 전체를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목적은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해 자금줄을 끊는 것입니다. 4월 21일 휴전 만료 전에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미국 주요 도시 기름값 지도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름값을 즐기세요. 이 봉쇄로 곧 갤런당 4달러, 5달러가 그리워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역봉쇄 선언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말은 셉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바사 B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협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결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규모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 측 대표는 JD 벤스 부통령, 이란 측 대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양쪽 다 나라의 넘버 2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 정도 급으로 얼굴을 직접 맞댄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두 나라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수십 년 동안 직접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오랜 적대 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의 격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데려간 대표단은 약 300명입니다.
웬만한 큰 회담에서 100명 수준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 전원이 간 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이란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시간을 없애려는 겁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합의를 원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은행 총재까지 결정권자를 전부 데려갔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가 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돈 이야기, 다시 말해 동결 자산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담 시간은 21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분위기도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날선 비난도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평소 미국을 향해 어떤 말을 합니까? 미국의 죽음을 외칩니다. 미국의 죽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미국 부통령 앞에서 21시간 동안 차분하게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구호와 현실은 다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이슬람 하바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호위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회담에 가는 경우 자국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는 자국 공군기가 에스코트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상공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게 보면 용감무쌍한 겁니다. 나쁘게 보면 이란 공군력이 바닥났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호위 전투기 없이 날아갈 만큼 이 회담에 절박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이란도 이 3가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한마디씩 더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합의가 근접했을 때 과도한 요구와 골대 이동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근접했다는 걸 이란 외무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근접했다가 안 됐다는 거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다 협상을 끝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며칠 안에 2차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지금 분주히 양측을 다시 테이블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 협상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에서는 말이 세게 나오는 것과 실제 행동이 별개라고, 협상이 10년, 20년 걸리는 게 이 지역의 표준이라고. 이게 결렬입니까? 아니면 1라운드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막혔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핵 문제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농축해놓은 핵물질 전부 내놓고 앞으로 농축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5주 동안 공습을 퍼부어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공언했는데 왜 협상 테이블에서 이게 첫 번째 의제로 나왔을까요? 완전히 파괴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습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구시설들을 파괴했습니다. 우라늄 초기 가공인 옐로우 케이크 관련 시설들도 타격했습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우라늄 광석을 처음으로 가공해 만드는 황색 분말로 핵농축의 첫 단계 원료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특기도 동원됐습니다. 요인 암살입니다. 핵물리학자들,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암살됐거나 공격당했습니다. 시설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수십 년 쌓아온 전문 지식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살아남았습니다. 원심 분리기, 그리고 450kg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입니다. ET. 이게 지금 이스파한 지하 저장시설과 나탄즈 지하 요새에 분산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는 IAEA도 몰랐던 사찰 대상에서 빠져있던 설비들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은 이걸 없애려고 모든 수단을 검토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요.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써도 파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깊고 단단하게 요새화된 시설이라는 겁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 직접 핵물질을 빼내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영화 같은 작전이죠.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 취소됐습니다. 들어가다 발각되면 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번집니다. 결론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없애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 스스로 내놓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숫자 하나를 기억하세요. 60%. 지금 이란 농축 우라늄의 농축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90%가 필요합니다. 60%에서 90%로 올리는데 기술적으로 1주에서 2주면 됩니다. 이미 60점인 학생이 100점 맞으려면 벼락치기 2주면 된다는 거죠. 출발선 자체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 오만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란은 이미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60% 농축을 20%로 희석하겠다고요. 20%에서 90%로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핵무기를 당장 만들 의사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제안이었죠.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양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내놓은 직후 공습을 맞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주먹이 날아온 셈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을 가져가고 싶으면 좋다. 그 대신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걸 문서로 약속해라. 불가침 선언을 서면으로 달라는 겁니다. 미국의 답은 그건 못한다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순간 그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서 벗어납니다. 이건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참고로 2015년 핵 합의에서는 2030년까지 3.75% 농축으로 제한하기로 했었습니다. 민간 원전에 쓸 수 있는 수준이죠. 트럼프가 2018년에 그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전쟁까지 했으니 이제는 3.75%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예 농축 금지이거나 전량 반출이거나. 그런데 이란은 농축 권리 자체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딜레마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3.75%로 유지됐을 텐데 전쟁을 한 결과가 2015년 합의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란이 그걸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카타르에 60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이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의 달러로 직접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란명의 원화 계좌를 만든 겁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이 계좌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한국에서 의약품이나 식품 같은 걸 살 때 이 계좌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포인트 결제처럼요. 이렇게 쌓인 돈이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못 쓰게 됐습니다. 돈은 계좌에 있는데 이란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자기 돈인데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선박을 납포하면서 이 돈을 풀어달라고 압박한 겁니다. 한국케미오 억류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미, 이란 인질 교환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인 억류자와 이란인 억류자를 맞바꾸는 딜이었는데 여기서 한국에 묶여있던 돈 중 60억 달러가 카타르로 이전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쓸 수 있고 미국이 승인한 것에만 지출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이 돈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에 60억 달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란 돈인데 이란도 못 쓰고 카타르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협상 직전에 이 돈에 대해 정보전을 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 60억 달러 해제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흘린 겁니다. 로이터 같은 주요 언론들이 이걸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양보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 거죠. 미국도 카타르도 모두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란의 여론전이었던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동결 자산 해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든 재건을 하든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 돈만 풀리면 협상에서 유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실질적 양보, 특히 핵 문제에서의 양보 없이는 1달러도 못 풀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서로가 카드를 쥐고 맞바꾸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핵 양보를 해줄 테니 돈을 풀어달라고 하고 미국은 돈을 풀기 전에 핵부터 내놓으라고 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지 않았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미, 이란이 합의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핵 능력도 일부 살아있는 이란이 합의를 통해 살아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지금도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지원 세력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걸 묵과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란이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패권 경쟁은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살아남으면 사우디는 계속 이 경쟁에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에 계속 강경 로비를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1천억 달러 상당의 전쟁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란의 약화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테이블에 앉은 건 미국과 이란 둘이지만 뒤에서 계산을 돌리고 있는 플레이어는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합의가 되면 안 되고, 사우디는 이란이 살아남으면 안 되고, 파키스탄은 중재 성과를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이 버텨주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협상장 바깥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한 줄 봉쇄 선언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역봉쇄가 선언됐고,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일촉즉발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바사 B는 이미 페르시아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라서요. 선명을 바꾸고, 선적을 세탁하고, 통행료를 내고, 조용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선언과 기업의 현실은 다릅니다. 트위터 한 줄 봉쇄 선언이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막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4월 21일입니다. 2주 휴전 만료일입니다. 이날 조용히 지나가면 휴전은 사실상 연장된 겁니다. 2차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이날 미사일이 다시 날아오르면 협상은 진짜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문바사 B는 어딘가에서 원유를 싣고 나오려 할 겁니다. 국가의 선언과 기업의 현실 사이에서 호르무즈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